자, 좀 전에 했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자,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죠. 벌써 이제 드디어 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는 축이 몇 개예요? 축이 2개죠. 그래프는 이렇게 축이 2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수요량을 측정을 하고 공급량을 측정을 해야 이게 어떤 것이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을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수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공급량 또는 수요량을. 그럼 이것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축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축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뽑아야 돼요. 가격만 뽑아야 돼요. 다른 거는 일단 고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똑같다라고 보고 뭐하고만 따로 보는 거예요. 수요량하고 가격만 따로 보는 거예요. 2 놈만 따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들도 이제 따로 살펴봐요. 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축에는 뭐만 표시하는 거예요? 수요량과 가격만 표시를 해요. 근데 이쪽에 수량을 표시하고요. 이쪽에 가격을 표시하는 게 이 경제학에서의 전통이에요. 얘네들을 독립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을 나올 때는, 시험에 어렵게 표현이 나올 때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표현을 낸다면은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표현을 어렵게.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면 그게 독립변수예요. 뭐가 따라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따라 변하는 이걸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문제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쪽에 독립변수를 나타내고 이쪽에 종속변수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 경제학에서는 이쪽에 가격을 나타내고 여기다가 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이 좀 높은 상태예요. 가격이 좀 높은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적겠죠. 자, 그걸 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게요. 요 길이가 바로 수량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이 수량이 길어지겠죠. 더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자, 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의 끝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만들면 이 사이사이에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도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사려고 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생각해서 점으로 찍어서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돼요. 그럼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일단.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것은 저의 수요 곡선이에요. 저의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저하고 여기 아까 이 친구하고 같이 장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가격인데 저는 이만큼 샀단 말이에요. 다른 조건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수도 저 집 식구수하고 똑같고 제가 좋아하는 만큼 사과 좋아하고 귤 가격 지난달에나 이번 달에나 변함이 없어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살까요?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사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려는 양이 조금은 더 많을 거 아닌가요? 저보다?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 말이에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양을 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지난달에 조금 제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조금 더 많이 사가지고 가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지난번보다 가격이 내렸네요. 그래서 속으로 너만 이만큼 사냐? 나도 이만큼 산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거의 같죠,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지난번에 이만큼 샀지? 나도 이만큼 산다. 근데 이 친구는 더 많이 사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늘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위치가 다르겠죠? 이렇게 달리 나타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수요 곡선 위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그거는 뭔가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소득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저도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것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같은 수요 곡선상이죠. 흰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는 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게?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내 소득은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난달, 이번 달 변한 게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변한 거죠. 맞나요? 근데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새로 그려졌죠. 이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서로의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돼요. 맞나요? 근데 그 중에서 소득을 나타낸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맞나요? 물론 이것이 변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 수가 지난달 4인 식구였어요. 4인 가족. 4인 가족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합쳐서 살재요.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 수는 늘었다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가족 수가 늘면은 사려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때도 어떻게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겠죠.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려야 되겠죠. 자, 이게 얘네들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변하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는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해도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놈들은.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근데 얘가 변하면은 처음에 그렸던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하거나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이 친구는 수요 곡선이 노란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이만큼 샀죠. 근데 이번 달에 이만큼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만큼 사서 이만큼 살 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것도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변한 거죠. 결국 가격이 변한다는 거는 공통점이 뭐예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점의 이동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거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도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거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 것 가격이 변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요.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잖아요. 식구 수가 늘거나 소득이 늘거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 변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래프상으로.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 점의 변화로 나타나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높낮이가 변하니까. 맞나요?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죠. 선의 변화라 그래요. 선의 변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이제 처음 들으셨잖아요. 수요량 변화인지 수요 변화인지 이런 단어를 처음 들으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구별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달에 장보기 하러 간 거 하고요. 지난주 일주일 단위로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지난주에 대형 할인점에 갔어요. 이번 주에도 갔어요. 그럼 지난주에 담는 양하고 이번 주에 담는 양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자, 제가 담으면서 자 볼게요. 지난주에는 1 플러스 1 행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1 플러스 1 행사를 해서 지난주에는 1개 담았는데 이번에는 2개를 담았어요. 이거는 뭐가 변해서 수요량이 늘었을까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반값이 됐잖아요. 1 플러스 1 행사하니까. 그래서 더 담았죠. 근데 지난주에 1개 담았는데 이번 주에 2개 담은 이유가 둘째 생일이에요. 둘째 생일 때문에 가격은 같은데도 1개 더 담은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더 담았죠. 이건 뭐란 말이에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보기 할 때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코 담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담는데 앞으로는 이제 구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구별하지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내가 담는 것이 수요량 변화다 또는 수요 변화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의 숙제예요. 내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담았느냐. 뭔지 아시겠죠? 장보기를 할 때 가격이 지난번보다 내렸네? 이렇게 해서 더 담으면 뭐고요? 수량 변화고. 근데 뭐 손님이 더 온다? 아니면은 뭐 생일 잔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담으면은 수요 변화죠. 왠지 오늘따라 땡긴다? 뭐 이것도 뭐예요? 수요 변화예요. 좋아하는 종, 기호가 바뀌어서 오늘따라 가격은 똑같은데 오늘따라 괜히 먹고 싶어. 이건 수요 변화인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건 아니죠. 앞으로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별하는 게 그래프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요량 변화는 반드시 수요곡선상에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고 수요 변화는 새로 이 수요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거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변하느냐, 왼쪽으로 변하느냐 이제 이걸 구별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일단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느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느냐 이건데 수요량 변화는 오직 하나의 원인밖에 없어요. 그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예전에 수요량 변화에 해당하는 것,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 뭘 찾는 게 제일 빠를까요? 가격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가격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누구의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사과 시장에서는 사과 가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화 밑에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쪽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 밑에 아파트 가격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바르게 짝진 것은 나왔어요. 원래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바르게 짝진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그 가격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죠, 사실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나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논리가 똑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했으면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이제 설명 이제 웬만한 거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자, 앞부분은 다 뗐고. 자, 이제 28쪽을 보시면은 수요의 개념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유량 개념, 구매하고자 하는 하게 사전적 개념,
그 욕구하는 게 이제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량 개념 반가로 1번 나와 있죠. 오른쪽에 반가로 2번 사전적 개념, 그다음에 반가로 3번 유효 수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28쪽에 밑에 참고 박스가 있죠. 거기 이제 유량 변수도 있고 저량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외우거나 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유량 변수라는 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이고 저량 변수라는 게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인데, 우리는 수요 공급은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한다? 수요 공급은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저량을 생각하고요. 저량의 대표적인 게 재고인데, 그 순자산 이런 말이 있죠. 그 예를 참고 박스 안에 저량 변수의 예를 제일 앞에 거 순자산 있죠. 그게 재고 개념과 똑같아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순자산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피코트도 있고 금괴도 있고 많이 갖고들 계시죠. 갖고 계신다 치고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은행에 빚을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살 때도 뭐 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거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거, 요게 순자산이에요. 근데 그 순자산이라는 게 자산의 크기와 부채의 크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의 크기라는 게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죠. 집값도 시시때때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갚아버리면은 빚도 좀 줄 수도 있고, 못 갚으면 빚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적 자산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순자산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을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방금 제가 순자산을 말씀을 드릴 때 뭐하고 뭐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자산과 부채를 함께 말씀드렸죠. 얘네들도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저량 개념이란 얘기예요. 순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머지들도 다 저량 개념이란 얘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29페이지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있죠. 그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유효 수요에서만 키워드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유효 수요에서는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사 요놈하고 능력 요 두 가지죠. 의사와 능력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뭐다? 유효 수요이다. 잠재 수요는 뭐밖에 없는 거? 의사밖에 없는 거, 돈이 안 되는 거요. 자,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수요량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량은 수익 효율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수요 결정 요인에서 독립 변수 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항목들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당해 재화의 가격도 있고, 두 번째 소득도 있고, 넘어가시면은 관련재 가격도 있고, 네 번째 인구, 가족수,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 가계로 보면은 가족수, 또 5번, 6번 다른 것들도 있죠. 근데 5번은 일단 놔두고요. 나중에 이제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도 어디까지는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제 세 번째까지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까지요.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걸 더 자세히 들어가요. 오늘은 살짝만 발만 담갔다 뺄 거예요. 조금 전에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수요곡선이 오른쪽에 그려진다 그랬죠. 또는 저의 소득이 낮았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보통은 늘어나죠. 근데 모든 재화가 다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는 사용하던 재화를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이 그런 거 이제 안 써.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싸구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 중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나서 이제 이 납득이 안 돼요. 처음에 제가 이게 수업하라고 여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젊은 축에 속했어요. 수업 듣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이제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이 더 젊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해. 뭐가 있을까요? 불량식품 같은 것도 있고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업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써먹으려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연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연탄. 어릴 때는 연탄 뗐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아궁이였지만, 아궁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연탄이죠. 그 연탄 중독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많이,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중독돼가지고 그냥, 갈 뻔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량이 줄죠.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 곡선이 반드시 이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사과 같은 거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대체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탄 같은 것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죠. 그때는 수요 곡선을 왼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거를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 그래요. 근데 어떤 재화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런 거를 열등재라 그래요. 달동네 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동네 주택. 이런 건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거기서 살다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은 달동네를 벗어나서 괜찮은 주택으로 가죠. 이것도 무슨 재? 열등재. 또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소고기 간의 관계에서. 소득이 더 늘어나면은 돼지고기 수요를 줄이고 소고기 수요를 늘리고, 이것도 이제 둘 사이에서는 열등제, 정상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옛날 저는 어릴 때 보리밥도 먹어봤거든요. 쌀보리 혼식.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 그러면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리밥, 혼식, 쌀보리 혼식 하다가 이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쌀밥만 먹는 거죠, 쌀밥. 보리 안 썼고. 보리가 뭐라냐, 쌀과 보리 간의 관계에선. 보리가 열등제, 쌀이 정상제, 우등제, 이렇게. 그러니까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을 오른쪽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재화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재화는 우등제, 정상제인데 열등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대체제, 보완제 할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 좀 전에 사과를 말씀드릴 때 귤은 대체제예요. 귤 가격이 하락하니까 제가 귤로 눈길을 돌리면서 사과 수요를 줄이죠. 그럴 때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요. 사과와 귤 간의 관계는 대체 관계에 있다 그래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과도 영향받아서 사과 수요가 줄어들어 버려요. 사과 가격도 결국 하락하게 돼요. 배추 가격이 금값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배추를 덜 먹겠죠. 그러면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겠죠. 양배추 수요가 늘어나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추를 덜 먹으면서 양배추를 더 먹어요. 양배추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양배추 가격도 결국 올라가게 돼요.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 찾는 수가 늘어나면서. 맞나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대체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완제는 반대예요. 이 대체제는 어떤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면은 다른 재화는 소비 안 하고, 어떤 재화를 소비 안 하게 되면 다른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소비를 할 때는 이거 소비 안 하면 저거 소비하는 이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소비 안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대체제, 대체. 근데 보완제는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와 잉크. 프린터와 잉크. 치킨하고 치맥. 그렇네요. 치맥.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왜 치맥 얘기를 꺼내서 좀 침 넘어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치맥 이런 것도 다 보완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재화를 수요하게 되면은 다른 재화도 함께 수요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앞으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자주 시험에도 나오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극복이 되면은 다음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일단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이제 수요 곡선이 있죠. 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요 곡선을 그렸어요. 제가 그릴 때 이렇게 곡선, 말 그대로 곡선으로 그리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서도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작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더라도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관례예요. 그리고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학 지수 로그 이런 거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그 로그가 하는 역할이 곡선의 형태를 직선으로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올해 시험에 어떤 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말은 수요 곡선이 해놓고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띌 때 직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신청감이라고 해서 이신청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말은 수요 곡선 해놓고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례예요, 관례. 아무튼 자, 이 수요 곡선이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우하향 형태라 그래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형태는 무슨 형태다? 우하향 형태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얘기하자면 좌상향 형태죠. 똑같은 의미예요. 좌상향 형태나 우하향 형태나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우하향 형태 하는데 혼자 좌상향 형태 이러면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죠. 대체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하향 형태 이렇게. 자, 이 우하향 형태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고 이거 아닌가요? 자, 이거 항상 이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가격, 여기는 이 길이가 수량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 형태인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가격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상하로만 표현할게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줄어드는 건 아래로, 늘어나는 거는 이쪽으로. 그럼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죠.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요거를 이제 반비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비례. 이해되시죠? 반비례. 자, 요거를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감소함수. 증가 감소 할 때 그 감소요. 증가 감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학적인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수학적인 걸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이 편해요. 자, 오늘 요걸 이제 알고 갈게요. 여러분들 분수 다 아시죠? 플러스 2분의 플러스 4 몇이에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2라는 거 아세요?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4 오, 이건 다 아시네. 그러면 됐어요. 이거 알면 됐어요. 끝이 지금 얘가 뭐예요? 플러스죠. 얘네들은 결과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자, 플러스분의 플러스죠. 자, 뒤에 공급에 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해요.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해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줄여요. 자, 그럴 때는 플러스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도 숫자는 결국 플러스로 나타나죠. 이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제가 손을 둘 다 아래로 하고 있죠. 둘 다 아래로 하고 있다는 거 보고 감수함수로 그러면 안 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걸 보고 대답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뭐예요? 증가함수예요. 요거 생각하고 아시겠죠? 같은 방향이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반대 방향이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내려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 있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무슨 함수? 감소함수. 방향이 반대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증가함수예요. 나중에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이게 밑으로라고 해서 감소함수 하면 안 되고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뭐? 증가함수. 증가함수. 됐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자,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부분의 재화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런 재화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대부분은. 이게 무슨 재화라 그랬어요? 좀 전에 우등재, 정상재라고 했죠. 까먹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단 몇 분이면 까먹어요. 올라갈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 우등재.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무슨 재? 열등재 하면 안 돼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우등재.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우등재, 우등재.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예, 소득에서 같은 방향이면 우등재. 소득에서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 쉬워요. 같은 의미죠. 소득과 수요량과의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하죠. 어렵게 말할 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렵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등재는 소득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증가함수 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은 우등재.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건 어려운 표현. 다음에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경제학자들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제 경제학자들만의 표현. 이거는 이제 뭐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건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법칙이라고 하면 뭐예요? 법칙. 어떤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그 물리 법칙에서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회 현상에서의 법칙에는 예외가 좀 있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올라가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자, 이 표현이 셋 다 다르죠? 표현이 다른데 내용은 뭐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고, 이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수요 곡선에 대해서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게 수요 개념, 유량, 저량 구별해야 되고, 사전적 개념이고, 그리고 유효수요, 잠재수요 중에 유효수요고, 그 다음에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이고,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말고도 소득, 관련 자격 등등등등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고?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 형태고, 또는 요거 수학적으로 감소함수, 반비례 이렇게 하고요. 경제학자들은 요거를 수요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뭐고요?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요.
맞나요?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선의 이동, 선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요거는 수요 변화인지 수요량 변화인지를 조금은 생각하시란 말이죠. 물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뭔가 뭐 땡겨서 더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가격도 하락했어. 그러면 더 담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질문하기도 해요. 질문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주로 질문해요.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고 소득이 변했을 때 얼마만큼 변해서 전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체로는 수요량이 증가하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겠죠.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거죠. 결합돼 버리면은 전체적으로는 수요량이 변함이 없을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버려서. 아까 이런 경우 가격은 내려가서 수요량이 늘었는데 이 말이죠. 예. 근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이 친구 가격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수요량이 늘었어요. 근데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원래 사려고 했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 있죠. 가격이 내려서 더 사려고 갔는데 생각했는데 소득이 줄어서 이제 줄여버리면 원래 수량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럴 때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매할 때 늘 그런 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그거를 구별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거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 사는 양과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 사는 양을 구별해서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31쪽에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일단 다른 거는 일정하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다고 전제하고 뭐하고 뭐 관계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가격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라고 돼 있죠. 임대료는 가격의 일종이에요. 임대료는 가격의 일종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유 있을 때 말씀드릴 때 들어두세요. 보통 대부분은 가격이라 그래요. 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형성되는 걸 가격이라 그래요. 이거 책상 가격, 의자 가격, 뭐 이렇게 마이크 가격, 분필 가격 다 가격이라고 불러요. 대표 용어가 가격인데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임대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대료라고 불러요. 이거 가격입니다. 임차인들의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 임대료가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임대료도 가격이에요. 다음에 우리 노자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뭐를 더 줘야 될까요? 임금을 더 줘야 되죠. 맞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은 임금이 줄겠죠. 자, 그럼 임금이 뭐란 얘기예요? 가격이란 얘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을 뭐라 불러요? 임금이라 불러요.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을. 저 심각하니까 눈 뜨세요.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쉬어요. 자, 임금, 노자, 자본. 돈을 사용하려는 사람, 수요자들. 돈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수요죠, 수요. 자금 수요. 자금 수요자가 늘어나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금리, 이자. 돈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자율은 무슨 시장일까요? 자금 시장. 자금 시장에서 자본 시장 또는 자금 시장이라 그래요. 자금 시장 또는 자본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자율은 올라가고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이자율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내려가게 하려면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많이 이제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은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노동시장, 요거는 자본시장, 요거는 임대시장, 다 시장이 시장. 자, 그럼 토지 사용 대가를 뭐라고 할까요? 지료.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하죠. 민법 수업에서 나왔나요? 지료?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료는 지상권에서 지료라 하고요.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 그래요. 차임.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러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지료나 차임이나 다 임대료예요. 근데 특별히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 불러요. 이것도 임대료의 일종이에요. 임대료는 임대료인데 뭐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대가요. 토지 임대 시장이에요. 자, 요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도 등장해요.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가격이라고요, 가격. 다 가격. 이거 특히 요 세 놈을 생산 요소 가격이라 그래요. 임금, 이자율, 지대. 이걸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해요. 다 가격입니다. 근데 요 놈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들어보셨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 되죠? 1,100원인가요? 그럼 1,100원이면 그 1,100원이 뭐란 뜻이에요? 가격이란 뜻이에요. 가격. 환율이 가격이라고요. 미국 돈 1달러 사려면 얼마 줘야 돼요? 1,100원. 이 물건 사려면 10,000원 줘야 된대요. 이 물건 가격 얼마? 10,000원. 미국 돈 1달러 사려면 얼마 줘야 돼요? 그게 환율이라고. 아닌가요? 맞죠? 환율이 1,100원이란 얘기는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내가 돈 1,100원을 줘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돈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 이 소리는 외국에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 있는 1달러짜리 무슨 펜을 사려면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표시는 1달러로 변함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표시는 1달러로 변함이 없는데 나는 우리 원화 들고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뭐로 바꿔가서 사와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가 1,2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걔네들은 1달러로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1,200원을 줘야 사는 거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환율이 올라간다 이 소리는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의 물건 가격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갔다. 외국 물건 가격이 더블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외국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럼 환율이 내려갔다.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외국 물건 가격이 전부 다 반값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월급은 그대로 있는데 외국 나가면은 더블로 쓸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도 돼 이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뭐라고요? 가격이요. 외국 돈 가격인데 그게 그 가격이 변하면 외국 물건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저렇게 5가지는 특별히 가격의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근데 그 4가지는 우리 시험에도 등장해요. 환율만 등장 안 할 뿐이고 위에 4가지는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을 얘기하면서 당해 재화의 가격 하면서 임대료 그 의미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그 형태 및 특징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우하향 요걸 이제 밑줄 그으면 되고 예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수평, 수직, 우상향이 있죠. 특히 수평, 수직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상향은 중요도가 낮아요. 예외적인 거예요 다. 우하향 외에는 다 뭐예요?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감수함수다 이런 말 있죠. 감수함수다. 반비례 감수함수. 감수함수는 의미가 뭐다? 반비례다.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수요 법칙 있죠.
자, 수요 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말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셨어요. 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까지 말씀을 다 드렸죠.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한다?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리고 같은 수요 곡선상에 뭐의 변화다? 점의 변화다. 수요량 변화는 뭐의 변화다? 점의 변화다. 이거는 점의 변화. 이거는 선의 변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선이 오른쪽으로 변하느냐 왼쪽으로 변하느냐. 선의 변화, 점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의 왼쪽 그래프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은 그거는 수요량 변화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D0 그래프에서 D1 그래프로 바뀌면은 수요 변화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수요 증가로 돼 있죠. 가로속이 밑에. 그거는 오른쪽으로 변하면 증가고요. 왼쪽으로 변하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도 A에서 B로 가는 게 좌우로만 놓고 본다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좌우만 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뭐고? 증가. 왼쪽으로 가면은 감소. 아시겠죠? 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반가로 5분의 부동산 수요 특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읽어주시고. 그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해도 관계없어요. 시험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쉬고 이제 공급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